안녕하십니까. 미학적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예술의 조형 원리 중 한 가지인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틸 사진 그럼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지 속에서도 움직임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나 그림의 역동성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순서는 예술의 구성 원리인 움직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요. 리듬에 의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 손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 색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묵시적 움직임을 만드는 법, 그다음에 환영으로서의 움직임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1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그럼 이러한 움직임의 요인들을 조형적인 요소를 사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세 가지 유형의 사진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의 조형 원리, 움직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화두를 꺼냈는데요. 사실은 여러 예술 중에 우리가 말하는 무용, 춤이죠. 춤은 전적으로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예술 형식이죠. 시각예술도 움직임을 사용하지만 액터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각적 움직임은 예술작품에서 행동의 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술의 원리 중 한 가지입니다. 움직임은 구성의 단일 요소 또는 전체 구성에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시각적 움직임은 예술의 다른 요소의 또는 원리와 같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미학적 사진학교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 조형의 7가지 요소라든지 조형의 7가지 원리라든지 이런 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 사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학적 사진학교의 바라보기라는 과정입니다. 바라보기는 조금 더 실무 위주로 강의를 하고요. 유튜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술의 그 기본적인 원리와 요소 중에 리듬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색상 또는 균형감, 그 다음에 공간, 예술 내에서의 부분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술의 7가지 요소, 즉 조형의 예술 7가지 요소인 선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형태 또는 질감, 패턴, 색감, 그 다음에 공간,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예술의 기본적인 원리인 균형의 원리라든지 대비의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진이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상 위주로 샷다를 눌러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진은 아는 만큼 찍힙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탄탄하게 하면 좋은 사진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학적 사진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2장의 사진은 우리 IPC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습 나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필동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문을 걸어 나가고 있는 한복을 입은 아가씨의 모습인데요. 뒷모습인데요. 저 아가씨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또 하나는 한국의 집 마당에서 화면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 계절인 만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 2장의 사진에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대상 자체에서 오는 움직임을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에서 이제 3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화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전체 구성 측면에서 보는 사람의 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길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즉 촬영자는 보는 사람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내려오기를 원하는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계를 하고 프레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 책을 읽듯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등장이 됐을 때는 역동성이 느껴져요. 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기 위해서 좌상우하의 법칙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의 화면에 프레임 자체를 6등분 해가지고 각 고유한 자리값이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화면 내에 보는 사람에게 상당하게 다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논리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자신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의 순리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강한 구성의 방법이고요. 보는 사람, 즉 시청자의 시선을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움직임은 그림 속 사물의 흐름이라든지 배열, 패턴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큰 패턴부터 시작해서 작아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가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물론이며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관점을 사용해서 움직임은 인물이 향하는 방향에 대한 암시를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제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왼쪽의 사진은 제가 개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입간판 뒤에 제 모습의 그림자가 걸려 있고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 노파의 모습을 촬영한 부분입니다. 저 노파의 발동작 자체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림자 상태인 저는 되게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정동의 부분 자체가 화면 안에 고스란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리듬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예술에서 리듬은 음악과 또는 춤과 달리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음악의 리듬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반복되는 비트를 포함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는 리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렴구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리듬이 반복적 리듬에 의해서 듣는 사람 자체가 그 음악의 감정선, 즉 템포에 맞춰서 리듬과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시각적 리듬은 보통 모양,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는 선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만들어놨느냐, 사선으로 만들었느냐, 수평선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감정적 느낌이 달라지고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색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타 시각적인 구성 요소의 어떤 반복적 요소를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각적인 부분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즉 시각적 리듬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제가 예제 사진을 갖다 놨는데 저 사진에서 창의 열과 행은 건축에서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규칙적인 형태로 창이 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또는 선반과 타일의 바닥에 어떠한 형태로 모양이 잡혔느냐에 따라서 다른 리듬을 만들고요. 서가의 책이 어떤 크기로 꽂히고 어떤 색상으로 꽂혔느냐에 따라서도 리듬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리듬은 주로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반복되는 요소는 모티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리듬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에 모티프가 있어야 되죠. 이 모티프의 크기나 간격의 다양함, 그 다음에 리듬의 다양성이 있다 그러면 리듬이 불규칙하게 되고요. 불규칙한 리듬은 보는 사람에게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요.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불규칙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각 나무는 고유하죠.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고 어떤 나무는 굵고 고유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가 이제 나무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다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모티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움직이게 하다라는 라틴어죠. 모티폼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예술 창작 혹은 표현의 제작 동기 또는 동인, 원동력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즉 회화와 조각, 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해야 하게 된 그 동기가 되는 작가의 중심 사상을 모티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즉 원동력, 동인, 제작의 어떤 동기 부분들을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티프의 크기와 간격이 같으면 규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규칙적인 리듬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죠. 도시 거리에 따라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규칙적 리듬을 갖고 있어요. 모티프는 구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눈은 모티프의 한 예로서 하나에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서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규칙적이다 라고 했을 땐 되게 그 일정한 부분의 규칙적 리듬을 만든다라고 보는 거고요. 모티프 표현 사이의 공간은 우리의 눈이 구도로 돌아다닐 수 있는 속도를 결정해요. 즉 대상체들이 되게 넓게 있을 때는 눈이 여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촘촘하게 계속 이어져 있었을 땐 우리 눈은 그것을 빠른 형태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리듬을 급하게 또는 빠른 리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상체에서 어떠한 리듬을 만들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예제 사진은 조엘 몰레이라는 작가의 사진이에요. 즉 움직임을 찍은 작가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걸 크로노 포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움직이는 사람을 찍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반복되는 사람의 리듬은 구조에서 움직이는 느낌을 만들어내죠. 그림의 각 고정 위치 사이에 흥미롭게 각진 장면들이 생깁니다. 크로노 포토그래피로 찍어 놓은 상태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되게 율동이 생기고 동적인 뉘앙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사진은 시간과 공간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화면 안에 시간적인 부분 또는 공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작가들의 대부분의 모티브는 그 시간과 공간 자체를 어떻게 하나의 화면 안에서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손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손은 정적이거나 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직이나 수평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은 안정적인 형태, 즉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안정적인 형태의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반대로 동적인 선은 움직임을 암시하는데요. 그 동적인 선은 종종 그림 평면에 가장자리의 대각선으로 나타나고 또는 지그작으로 표현되고 휘어진 곡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경을 찍었을 때 정적인 형태로 풍경을 찍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찍으면 되게 정적인 느낌이 날 거고요. 다양한 산맥이 있는 데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지그자그한 형태의 선들이 불러내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피사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기적 형태의 구름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더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리듬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선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임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려진 선은 실제의 경로죠. 그래서 선이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는 작가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표현돼요. 이건 이제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술에서 선은 때때로 움직이는 그 점으로 정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해가지고 그 지점의 점을 이어놓은 것을 선이라고 회화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진에서는 점이 없죠.
자, 예술가들은 이 독특한 선 개념을 적용해서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취하는 추적 경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적 경로라는 것 자체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체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예제를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사람의 움직임 자체가 전부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발레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의 부분이고요. 또 그들의 움직임의 완급 부분에 의해서 보는 사람이 리듬과 템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스틸, 즉 정지된 화면에 사진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늘릴 것이냐, 세울 것이냐, 완전히 정지시킬 것이냐. 이건 이제 2부에서 사진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색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역동적인 선이 정지된 예술작품의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처럼 역동적인 색상을 사용하면 움직임이 향상돼요. 색상을 음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높은 음 또는 때로는 낮은 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키, 색상 값, 빛, 이 모든 것 자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리듬을 표현해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낮은 키의 색상은 어두운 부분 자체와 무딘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러한 색상은 고대비 병치로 제한된 키 범위의 그림보다도 더 크고 분주한 느낌을 만들어내요. 높고 낮은 키의 병치, 색상 병치를 한 예제 사진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색상과 역동적인 선이 함께 작용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잘 아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어떠세요?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휘어르치고 있는 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리드미컬하게 또는 굉장히 빠른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옆에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들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들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도 움직임을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사진에서 이제 표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실 거죠. 자, 색상의 사용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게 있고 심리적인 게 있는데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파란색은 눈에서 멀어지고요. 빨간색은 접근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가 난색은 팽창색이라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고요. 한색은 축소색이라 그래서 멀리 물러나 버린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듬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빛과 그늘의 패턴 또는 톤, 반향, 하늘에 예를 들어서 구름이 그 바다의 파도와 같은 모양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이 처음 봤던 데에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오게끔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모두가 이 색상이 가져가고 있는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원리를 따져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감각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시감각을 응용해서 거꾸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앞에서 봤던 바다 풍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의 요소가 바다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제가 하나의 예제 사진, 예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반 고흐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1번서부터 6번까지의 번호를 붙여놨어요. 자, 강한 움직임의 파도가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선이
보여지죠. 자, 그걸 제가 1번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바다에 파도가 오는 부분 1번입니다. 두 번째, 구름의 그 붓터치 모습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파도와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2번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경에서 구름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장면에서 빛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3번이에요. 구름의 그림자가 바다의 그림자를 띄울 때가 그 3번의 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이 위치 및 상대적 크기가 멀리 떨어져 있고 보트를 향해서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약간 크게 그려져 있고 앞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약간 작게 그려져 있죠.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해당이 되는 오른쪽 사람들이요. 허리를 구부리고 파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모든 것이 합쳐져서 뭘 만드느냐? 분위기와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만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돛대 상단에 붉은 기가 바람에 따라서 펄럭이는 모습이 보이죠. 6번에. 즉, 이 펄럭인다라는 건 뭐죠?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색은 그림의 다른 몇 군데에서 반복되면서 구성의 다른 원리인 통일성으로 작동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유사한 색상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빨간색의 펄럭이는 깃발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온화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폭풍전야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서 배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화가들이 붓터치 또는 방향을 생각해서 이 안에 움직임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묵시적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작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장 좋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동안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은 연구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그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화가들은 매우 상세하게 관찰하죠. 예를 들어서요, 걷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사람이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는지, 또는 달릴 때나 걸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모양이 바뀌는지, 사람의 균형점과 자세를 변경함으로써 작가는 정적인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걷거나 달리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이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사진 2장을 갖다 놨는데요. 아주 예전에 찍은 부산의 다대포의 모습입니다. 자, 연인들이 걸어가요. 치마가 펄럭거리고 있어요. 반대편에 세 분도 걸어가요. 파도는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저 움직임 자체가 치마에 바람이 흐트러지는 모습 자체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묵시적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죠. 맨 밑에 말을 달리고 있는 부분도 말의 다리 자체, 말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 있었을 때의 동작이 아니고 말이 달릴 때의 동작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묵시적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를 더 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예제를 자주 들고 있죠. 사전트의 그림인 댄서라는 그런 제목의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무용수 자체, 자, 뒤에 악단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무용수는 되게 빠른 동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용수의 머리가 발의 중앙에 있지 않고 뒤쪽으로 밀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격렬하다는 얘기죠. 머리와 발이 상대적인 방향 자체가 시청자들, 즉 보는 사람은 그녀가 움직이거나 또는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보여주죠. 즉, 이 그림 안에서 저 무희의 움직임 자체가
열정적인 형태로 격정적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이에게, 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나씩 확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저 동작에 의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녀는 왼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뒤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녀의 발이 움직여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겠죠. 물론 이제 춤추는 사람이니까 넘어지지는 않겠죠.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작가가 그려놨을 땐 극단적 형태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는 움직이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피사체를 공간에 배치해서 그 움직임을 암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무의가 서 있었다고 치면 어떨까요? 이게 춤추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춤이 끝난 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되게 정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나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무의 하나의 동작이 소위 얘기해서 균형 자체가 무너지면서 뒤로 밀리는, 왼쪽으로 밀리는 모습 자체에서 보는 사람은 움직임, 즉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배경에 던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경에 떠 있는 공이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공간에서 공의 위치와 던지는 사람의 상황이 모두 움직임을 암시할 수 있어요. 우리 공놀이 할 때요. 공놀이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던졌어요. 던지고 서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 받는 사람이 캐치볼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뭐가 생긴다고요? 운동, 즉 움직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죠. 공놀이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사진에서의 관찰은 인식이에요. 알미거든요. 이 알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 사진에 얼마만큼 풍요롭게 보는 사람에게 그 의미적인 부분들을 숨겨서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보는 사람도 여기 되게 경쾌한 스페인의 그 탱고 같은 느낌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쾌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옵티컬 아트, 오바트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오바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복과 대조를 통해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래서 보는 사람한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예술의 한 장르예요. 물론 이제 표현적인 주제가 없는 오버아트 같은 경우는 복잡한 시각적 감각 정보를 구성해서 두뇌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듯이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요. 정지 이미지에서 움직임의 감각적 경험을 만드는 것은 시청자한테는 되게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제 사진을 하나를, 예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오버아트죠. 오바트에서. 그래서 오바트에 되게 유명한 리차드라는 작가분이 그려놨는데 보시면 움직임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이 예술에 있어서 특히 조형 요소의 운동이라는 부분, 조형원리의 운동을 철저하게 활용해가지고 표현하는 예술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술에서도 우리가 아는 조형 원리를 또는 조형 요소를 다 쓰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몇 개를 아주 극대화해 가지고 표현해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 소위 얘기해서 예술의 조형 원리의 움직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움직임은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관계의 정신을 역동적으로 확장시켜서 이미지를 통해서 썰물과 흐름의 감각을 느끼게끔 해줘요.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내게끔 한다는 얘기죠. 관객을 주제로 인도하는 상호작용의 새로운 부분이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의 움직임을 만들 때의 과정은 안무 또는 청중에게 공개하는 것, 상상력에 남겨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진 역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청중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상력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것이 예술의 기본적인 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에게 독특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그림에 말하지 않는 부분을 남겨두는 거죠. 소위 여러분들이 전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답고 이쁜 그림을 또는 이쁜 사진을 걸어놓은 전시는 큰 전시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머리를 쥐어짜매고 저걸 왜 저렇게 찍어놨지 하고 갈등하게 하는, 즉 불편하게 하는, 좋은 얘기를 하면 그들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진들이 걸려있는, 보통 대가들이 사진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아마추어들의 전시장을 가보면 다 이쁜 사진만 있죠. 이런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트 1에서 예술의 조형 원리의 움직임의 요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움직임이 왜 시각예술에서 어떻게 필요하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